안녕하세요. 저는 정말순입니다. 올해 68,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웠고 남편과 함께 흙을 만지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서울 아들 네 집에 무작정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신혼부부였죠. 그동안 신혼집에 초대도 한 번 없었고 집들이도 없었습니다. 엄마, 좀 바빠서요. 나중에요. 그 말만 듣고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친척 모임이 있어 서울에 올라간 날, 겸사겸사 텃밭 야채들도 챙겨서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잠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으니까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데 분리수거장 앞에서 누군가 보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무언가를 버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성껏 담아보낸 모든 것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 통화를 하며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아유, 진짜 이런 거 자꾸 보내지 말라니까. 구질구질하게 집만 차지하고. 진짜 짜증나. 그 목소리가 제 귀에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뒤돌아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이건. 다 봤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 순간 며느리가 내뱉은 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시는 거 정말 부담스러워요. 뭐? 미리 연락도 없이 무작정 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자식이라고 해도 선은 지켜야죠.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저희 먹지도 않고 솔직히 짐이에요. 버리기도 힘들고. 며느리는 이제 대놓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못 들어가세요. 집 지저분하고 저희 쉬어야 해요. 미리 말씀 안 드렸나요? 재워드릴 수도 없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달 전 친척 결혼식 때 느꼈던 서운함, 그동안 참아왔던 무시, 그리고 지금 이 모욕. 그래, 알았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라고 했지?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좋아. 그럼 우리도 이제부터 선 제대로 지키고 살자. 며느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먼저 선 넘고 예의를 밥 말아먹은 건 너희야. 이제부터 우리도 선 똑바로 긋고 살 거다. 그날 밤 저는 친척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산다. 내 인생을 되찾겠다. 지금부터 제 인생을 확 바꿔놓은 그날의 기막힌 사연과 자식을 참교육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 아들 박지훈은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요리 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승진도 앞두고 있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죠. 동네 사람들도 말순이네 아들 잘 됐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기뻤습니다. 며느리는 23, 이제 갓 전문대를 졸업한 서울 깍쟁이 아가씨였습니다. 아들과는 6살 차이가 났죠. 하지만 아들이 좋아한다니 두말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정한 장소는 강남의 어느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엄마, 거기로 와. 내가 예약해놨어.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뭐 입고 가야 하나? 그냥 평상복 입고 가면 되지.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서울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볼까? 촌스럽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상견례 당일, 저희 부부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딸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소매가 약간 짧았지만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산 검정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생 농사 지으며 그을린 얼굴이 그대로 보였어요. 그래도 깨끗하게 입고 가면 되겠지.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왔다. 그런데 아들 표정이 묘했습니다. 저희를 보는 눈빛에 뭔가 불편함 같은 게 스쳤어요. 어서 들어가요. 아들은 우리를 재촉하듯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사돈 부부와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사돈 어른은 깔끔한 양복에 넥타이를 맸고 사돈 댁은 단정한 원피스에 목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편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깥사돈이 악수를 청했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왠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말순이라고 합니다. 네, 오상국입니다. 여긴 제 아내 이명숙이고요. 안사돈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우리를 훑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며느리 이소연은 옆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소연아. 만나서 반갑구나.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금방 손을 빼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 어른은 무슨 일 하십니까? 농사 짓습니다. 시골에서요. 농사요. 요즘 농사도 힘들다던데.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깥사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사돈이 말을 이었어요. 저희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하고 있어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러십니까? 딸도 하나 있는데 대학 다니고 있고요. 그렇군요. 좋으시겠습니다. 대화는 계속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혼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안사돈이 물었습니다. 저희는 딸이 쓸 살림살이 정도 준비하려고요.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거요. 네, 저희는 신혼집 전세금을 좀 보태려고 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세금이요? 얼마나요? 안사돈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요. 그게 요즘 서울 전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바깥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3억은 넘어야 변변한 데 구하는데. 3억씩이나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지훈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출 받기로 했어요. 대출? 그럼 신혼 초부터 빚 갚으며 사는 거잖아. 안사돈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되면 많이 보태드리고 싶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안사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나왔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소연아, 밥 먹어라. 안사돈이 말했지만 며느리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말을 걸어봤습니다. 소연아, 지훈이가 너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졌더라. 표정도 밝아지고. 네. 며느리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애가 우릴 불편해하는구나.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그럼 혼수 준비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하죠. 저희는 살림살이 챙기고 사돈 어른은 전세금 보태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아들이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엄마, 아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지훈아. 소연이 좋은 애 같더라. 제가 말했지만 아들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럼 연락할게요. 아들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돈네가 우릴 좀 무시하는 것 같지 않았소?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남편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우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그건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신혼집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해. 얼마나 부족한데? 요즘 3억 이하 전셋집은 거의 없어요. 제가 그동안 모은 거랑 대출 받은 거 다 해도 1억 3천밖에 안 되거든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아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알았다. 우리가 보태줄게. 엄마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겠소? 적금 깨고 땅 팔아서 좀 보태면 되지. 그러면 우리 노후 자금이 다 없어지는데. 그리고 농사 지을 땅을 팔면 어디다 농사 지으라고? 괜찮아요. 아들 신혼집인데.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겠지. 농사 짓기도 힘든데 이참에 조금 줄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적금을 깨고 땅 판 돈까지 합쳐서요. 고마워, 엄마. 덕분에 좋은 집 구했어. 아들이 고맙다는 말을 했을 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래, 아들 잘 되는 게 부모 행복이지.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쯤 딸 민주가 물었어요. 엄마, 지훈이네 신혼집 봤어요? 아니, 아직. 왜요? 전세금도 보태줬으면서. 바쁘대. 결혼 준비하느라. 그래도 부모면 먼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은 불만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결혼식하고 나서 초대하겠지. 하지만 결혼식 이후에도 신혼집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아들 부부가 인사하러 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지훈아, 신혼집은 예쁘게 꾸며놨니? 네, 다 했어요. 그럼 우리 한번 보러 가도 되겠니? 어떻게 해놨는지 궁금한데. 아, 그게 좀 피곤해서요. 나중에 초대할게요. 며느리가 옆에서 아들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피곤해. 빨리 서울 가. 아, 그래. 엄마, 저희 이만 올라가 볼게요. 그래라. 아들 부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옆에 있던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저거 봐요. 돈만 받아놓고 집 구경도 안 시켜주네. 다음에 집들이 하겠지. 그래도 그렇지.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아, 이제 다 정리됐지? 집 좀 구경하고 싶은데. 엄마, 지금은 좀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될 때 초대할게요. 그 말만 들으며 2달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었어요. 말순이네 아들, 서울서 잘 산다며? 신혼집도 좋은데 얻었다고? 그러게요. 아이고, 좋겠다. 이제 아들 덕 좀 보겠네. 뭘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서늘했습니다. 아들 덕을 본다고요? 집들이 한 번 없고 초대도 없는데요. 3달이 지났습니다. 친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시기였어요. 여보, 이왕 서울 가는 김에 지훈이네 집 좀 들러볼까? 그래요. 아들한테 연락해봐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 친척 결혼식 때문에 서울 올라가는데 집에 잠깐 들러도 될까? 아, 그게 이번 주말은 소연이가 야근이에요. 그럼 너라도 보면 되지. 밥이라도 같이 먹고. 엄마, 저도 바빠요. 결혼식만 다녀가세요. 그래. 알았다. 결혼식 당일 저희는 아들을 봤습니다. 식이 끝나고 아들이 잠깐 인사하러 왔어요. 엄마, 아빠 오셨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요. 지훈아, 서울 온 김에 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자고 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표정이 굳었어요. 아, 그게 오늘 좀 피곤해서요. 피곤해도 결혼한 지가 언젠데 집도 한번 안 보여주냐? 오늘은 그냥 삼촌 댁에서 주무세요. 그럼 저 이만 갈게요. 소연이랑 약속 있어서요. 아들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부모가 집에 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게 느껴져서 어이없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 게 아무튼 그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형님 댁에서 잤습니다. 형님 댁에서도 물었어요. 지훈이네 집은 안 가보고 아직 바빠서 초대를 못 한대요. 그래도 부모인데 이상하네. 요즘 애들이 그런가? 형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돈 보태준 집인데 하룻밤도 재워주기 싫은 걸까?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네. 우리가 뭘 잘못한 것 같소? 모르겠어요. 2억 가까이 보탰는데 집 한 번 구경도 못 해보고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보면 되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나중은 없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형님 댁에서 나오는데 형님이 말했습니다. 동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 애들이 아직 신혼이라 그런 거야. 네, 형님. 고마워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냥 삼촌 댁에서 주무세요.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농사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딸 민주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서울 다녀왔어요? 지훈이네 집 봤어요? 아니, 못 봤어. 왜요? 거기까지 갔으면서. 바쁘대.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부모가 서울까지 갔는데. 딸은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보면 되지. 나중은 또 언제요? 지훈이 너무하네. 민주야, 그만해. 지훈이도 사정이 있겠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들 잘 됐으니 이제 편하게 사시겠다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서늘해졌습니다. 편하게 살기는요. 집 한 번 구경 못하고 하룻밤도 재워주지 않는데요. 그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추석엔 내려오니? 아, 그게 연휴가 너무 짧아서요. 오가는 데만 하루씩 걸리잖아요. 그래도 추석인데. 엄마, 길도 엄청 막혀서 거의 길에서 시간 다 보내요. 그리고 소연이도 친정 가야 하고. 그럼 추석 당일만이라도. 소연이네도 가야 하는데 시간이 안 돼요. 그냥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안 온대? 연휴 짧고 길 막힌데. 며느리 친정도 가야 한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농사일, 집안일, 시장에 나가 채소 팔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그런데 갱년기가 지나고 나니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밥 짓기도 귀찮고 청소할 기운도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소모하고 살면 이렇게도 되나 보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약을 먹으며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이 버거웠어요. 농사일은 거의 남편이 혼자 하고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딸 민주가 평일에 가끔 들러 청소를 해주고 반찬을 만들어주고 갔어요. 엄마, 약은 잘 드세요? 응, 먹고 있어. 밥은 잘 드시고. 그럭저럭. 엄마, 좀 더 드셔야 해요. 너무 마르셨어. 민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남편이 일찍 일어나 차례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다 했지만 이젠 남편이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간소하게 상을 차렸어요. 전도 몇 개 안 붙이고 나물도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고마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 지내시죠?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지훈이가 안 와도 괜찮아.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지. 응. 하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간단하게 점심을 차렸어요. 여보, 밥 먹어야지. 그럽시다.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한 숟갈 떴습니다. 명절 음식이 남았지만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며칠 후 민주가 들렀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냈어요? 잘 보냈지. 지훈이 또 안 왔어요? 바쁘대. 에휴. 민주는 한숨을 쉬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거실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할게요. 고마워, 민주야. 괜찮아요. 당연한 거죠. 민주는 묵묵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며 민주가 물었어요. 엄마, 지훈이한테 전화라도 받았어요? 아니, 바쁜가 봐. 명절인데 전화 한 통 없어요? 민주는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이니? 전화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왜? 왜긴 왜야? 명절인데 전화 한 통 없어. 아, 바빠서 깜빡했어. 바빠서 깜빡해? 엄마 아빠한테? 누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야, 박지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이 녀석이. 그만해, 민주야. 바쁜가 보다. 제가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명절에 전화 한 통 없다니. 민주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고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엄마, 반찬 몇 가지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민주야, 너 피곤한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엄마가 편하셔야죠. 민주는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갔습니다. 몇 달 후 설날이 왔습니다. 또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지훈아, 설날엔 내려오니? 아, 그게 이번에도 연휴가 짧아서요. 그리고 소연이네 친척 모임도 있고. 그럼 설날 당일만이라도? 엄마, 오가는 시간만 해도 이틀인데 힘들어요. 그래. 또 안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설날도 남편이 간소하게 차례상을 차렸어요. 저는 거의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 내가 할 테니까 앉아 있어.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 둘이서라도 잘 지내면 되지. 남편은 혼자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다녀왔어요.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훈이한테 기대하지 말자. 우리끼리 살자. 딸도 있고. 여보, 땅 팔아서 보탠 것도 아깝지 않아. 그냥 없는 셈 치고.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날 며칠 후 민주가 또 들렀습니다. 엄마, 설날도 지훈이네 안 왔죠? 응. 정말 저 녀석이. 부모님한테 명절 인사도 안 하고. 민주는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민주야. 바쁜가 봐. 무슨 바빠요. 명절인데. 민주는 설거지를 하며 계속 투덜거렸어요. 엄마는 왜 지훈이만 감싸세요? 걔가 뭘 해줬는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면 다예요? 부모님한테 명절에 얼굴도 안 비추는데.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아들은 명절마다 똑같은 핑계를 댔어요. 연휴가 짧아서요. 길이 막혀서요. 소연이 친정도 가야 하고요. 매번 다른 핑계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안 온다는 거였죠. 명절마다 남편이 혼자 차례상을 차렸고 저는 앉아서 지켜만 봤어요. 민주는 평일에 가끔 와서 집안을 정리해주고 갔습니다. 엄마, 제가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아니야, 민주야. 너도 바쁜데. 엄마, 약 잘 드시고 밥도 잘 드세요. 그래, 알았어. 민주가 돌아가고 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밭에 나가고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훈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또 바빠요라는 말을 들을까 봐요. 그날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네. 우리 지훈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 맞아요. 딸도 있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려오겠지. 언젠가는 전화하겠지.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가족들에게 목도리를 짜주기로 했습니다. 남편, 딸, 그리고 며느리도요. 여보, 나 목도리 뜨려고 하는데 뜨개실 사러 시장 좀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시장에 가서 실을 골랐어요. 남편과 딸 것은 평범한 걸로 골랐지만 며느리 것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제일 좋은 걸로 사야지. 시장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아주머니, 여기서 제일 좋은 실이 뭐예요? 이게 제일 부드럽고 따뜻해요. 근데 좀 비싸요. 괜찮아요. 며느리 줄 거라서요. 아이고, 며느리한테 잘하시네요. 당연하죠. 우리 귀한 며느리인데. 실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마다 앉아서 목도리를 떴어요. 손이 많이 아팠지만 며느리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소연이가 이거 하면 좋아하겠지. 한 땀 한 땀 정성껏 떴습니다. 며느리 줄 목도리를 완성하고 따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여보, 소연이 줄 목도리 예쁘게 나왔지? 그래, 잘 만들었어. 좋아하겠지? 그럼 당연히 좋아하겠지.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소연아, 내가 목도리 떠서 보냈어. 받았니? 아, 네, 받았어요. 따뜻하게 하고 다녀. 네. 며느리 목소리가 시큰둥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내내 좋지 않았습니다. 괜한 짓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들른 딸에게도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너무 따뜻해요. 그래.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예뻐요. 다행이다. 하지만 며느리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요.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밭에서 옥수수를 수확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올해 옥수수 잘 됐네. 이만큼 수확한 건 처음이야. 그러게. 지훈이 좋아하는데 보내줘야겠다. 그래, 보내. 저는 옥수수 중에서도 제일 크고 알이 꽉 찬 걸로 골랐습니다. 한 박스 가득 담았어요. 여보, 이 정도면 되겠지? 충분해. 잘 골랐어. 택배로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이거 받으면 좋아하겠지. 입이 짧아도 옥수수는 잘 먹었는데. 며칠 전 옥수수를 가져갔던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옥수수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요. 그래? 신선하니? 네,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들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안 받았나? 택배 조회를 해봤습니다. 배송 완료라고 나와 있었어요. 받았는데 연락이 없네.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바쁘겠지. 회사 일도 있고. 다음 날 시장 방앗간에 참기름을 짜러 갔습니다. 참기름 한 병 짜러 왔어요. 방앗간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와요. 장가간 아들은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서울서 사니까 좋겠다. 우리 같은 촌 사람은 자식들이 멀리 가면 섭섭하더라. 그래도 잘 지내면 다행이죠. 그렇긴 한데 요새 며느리들이 깍쟁이가 많아서 연락도 잘 안 하고 시골에서 뭐 보내줘도 다 싫어한다더라고. 에이, 설마요. 말순 씨는 좋겠네. 며느리 잘 만났나 봐. 네.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허전했습니다. 사실은 목도리도 달가워하지 않고 옥수수도 받았다는 연락 한 통 없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어요. 목도리가 혹시 마음에 안 들었나? 아니면 옥수수도 정말 바빠서 연락 못한 건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지훈이한테 옥수수 보낸 지 일주일 넘었는데 연락이 없어. 그래? 혹시 못 받았나? 아니, 택배는 받았어. 배송 완료 떴어. 그럼 바빠서 못한 거겠지. 그런가? 너무 신경 쓰지 마. 잘 먹고 있을 거야. 응.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제가 먼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지훈아, 옥수수 받았니? 아, 네, 받았어요. 맛있니? 네, 맛있어요. 소연이도 잘 먹고 있어? 네. 아들 목소리가 뭔가 어색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엄마, 저 좀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허탈했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해야 겨우 받았다는 말을 하네.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괜찮아? 응, 그냥 좀 서운해서. 이해해. 바쁜 거야. 그래야겠지. 며칠 후 서울 아주버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환아,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형제 모임 하려고 하는데 너희도 올라올 수 있어? 형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이나 먹자. 막내도 서울 온대.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라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서울 가야 해. 형님 댁에서 형제 모임 한대. 그래? 좋네. 오랜만에 다 보겠네. 응, 형님 댁에서 자고 오자. 잠시 생각하다가 제가 말했어요. 여보, 서울 가는 김에 지훈이 집에 잠깐 들러볼까? 갑자기. 미리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잠깐만. 얼굴만 보고 갑시다. 우리가 돈 보탠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지훈이한테는 말하지 말자. 오지 말라고 할까봐. 나도 그 생각이야. 그렇게 우리는 서울행을 준비했습니다.
가방에는 텃밭에서 딴 채소를 담았어요. 깻잎, 호박, 고추, 지훈이가 이거 보면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날이 될 줄은요. 토요일 아침, 저희 부부는 일찍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지훈이네 집 주소 알아? 응, 전에 택배 보낼 때 받아뒀어. 갑자기 가도 괜찮을까? 괜찮아. 부모가 자식 집 가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싫어하면 어떡하지?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지하철역에서 10분 정도 걸어야 했어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텃밭에서 딴 채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기야, 저 아파트. 남편이 큰 아파트 단지를 가리켰습니다. 와, 여기가 우리가 돈 보탠 집이구나.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동번호를 확인하며 걸어가는데 분리수거장이 보였어요. 그때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소연이.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며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했거든요. 며느리가 버리는 봉투 안에 뭔가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목도리였습니다. 제가 올 초에 정성껏 짜서 보낸 시장에서 제일 좋은 실로 만든 그 목도리. 그리고 옥수수. 며칠 전 텃밭에서 제일 크고 좋은 걸로 골라보낸 옥수수. 깻잎, 호박, 고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담아보낸 것들이 쓰레기 봉투 안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 통화를 하며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아유, 진짜. 이런 거 자꾸 보내는 거 정말 싫어. 전화 너머로 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보냈어? 응, 구질구질하게. 집만 차지하고 진짜 짜증나. 버리기도 귀찮아. 그 목소리가 제 귀에 쏟아졌습니다. 구질구질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뒤돌아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 봤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가 보낸 거 버리는 거 다 봤어. 어머님, 그게. 며느리가 얼버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쓰레기 봉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소연아, 이게 뭐야? 남편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내뱉은 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시는 거 정말 부담스러워요. 뭐? 미리 연락도 없이 무작정 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예의? 내가 예의가 없다고? 자식이라고 해도 선은 지켜야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요? 며느리는 이제 대놓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며느리가 쓰레기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저희 먹지도 않고 솔직히 짐이에요. 버리기도 힘들고. 뭐라고? 남편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보낸 건데 짐이라고? 솔직한 거예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마트에 다 있는데. 며느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못 들어가세요. 뭐? 집 지저분하고 저희 쉬어야 해요. 미리 말씀 안 드렸나요? 소연아, 우린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야. 남편이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재워드릴 수도 없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달 전 친척 결혼식 때 느꼈던 서운함. 명절마다 안 내려온 것. 전화 한 통 없던 것. 목도리와 옥수수를 보내도 연락 한 번 없던 것. 그리고 지금 이 모욕. 그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라고 했지?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좋아. 제가 며느리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부터 선 제대로 지키고 살자. 며느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먼저 선 넘고 예의를 밥 말아먹은 건 너희야. 어머님, 그게 무슨. 이제부터 우리도 선 똑바로 긋고 살 거다. 남편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땅까지 팔아서 너희 전세금 보탰어. 그건 저희가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대꾸했습니다. 부탁 안 했어도 고맙다는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목도리도 너한테 주려고 좋은 실로 정성껏 뜨개질한 건데. 옥수수도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보냈어. 너희 맛있게 먹으라고. 저는 안 좋아하는데요.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이제 다시는 안 보낼게. 그리고 다시는 이 집 문 앞에도 안 올 거야. 어머님. 우리가 돈 보탠 거 부탁도 안 했는데 맘대로 보태줘서 미안하구나. 그러니까 다 돌려받을 거야. 법적으로든 뭐든.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대로야. 너희가 선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선 지킬 거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여보, 가요. 응. 남편도 저를 따라 걸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길을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애들한테 제대로 보여줄 거야. 응.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산다. 내 인생을 되찾겠다. 형님 댁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장을 보자. 형님 댁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했습니다. 동서 왔어? 어서 와. 형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저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예, 형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형제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저는 제대로 끼지 못했어요. 여보, 밥 좀 먹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형님 댁에서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쓰레기를 버리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구질구질하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밥도 먹기 싫고 씻기도 싫고 일어나기도 싫었어요. 남편이 밥을 차려와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돼. 밥 좀 먹어. 못 먹겠어. 조금만이라도. 싫어. 그냥 내버려둬. 남편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 민주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민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한참 후에 들어왔어요. 민주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지훈이 그 자식이. 며느리도 미쳤네. 민주가 화를 냈지만
저는 반응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요. 지금 당장.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 지금 상태 보세요. 민주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우울증이 많이 심해졌네요. 약을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꼭 드셔야 해요. 네. 집으로 돌아와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밭에서 돌아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이대로는 안 돼. 남편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 애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 땅 팔아서 도와준 거 다 돌려받을 거야.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야. 법적으로든 뭐든. 남편은 처음으로 단단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과묵하고 온순했던 남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한서방한테 물어보자. 한서방. 응, 우리 조카 사위 말이야. 한서방이 법원에서 일하잖아.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저희 부부는 조카네 집으로 갔습니다. 조카 지은이가 결혼한 지 2년쯤 됐는데 남편이 법원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외삼촌, 외숙모. 어서 오세요. 조카 부부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한서방, 바쁜데 미안해.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는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세금 도와준 것, 목도리와 옥수수 보낸 것, 며느리가 버린 것, 그리고 며느리의 막말까지. 한서방은 심각한 얼굴로 듣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한서방, 우리가 도와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한서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가능합니다. 정말? 네, 효도 조건부 증여 해제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뭔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효도를 조건으로 준 경우에는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한서방이 설명했습니다. 외삼촌이 아들에게 전세금을 보태주신 건 암묵적으로 효도를 기대하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아들이 명절에도 안 오고 연락도 안 하고 심지어 며느리가 보낸 물건을 버리고 막말까지 했다면 효도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어? 네, 소송을 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어요. 한서방,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 한 분 계신데 소개해 드릴게요. 고마워, 한서방.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한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필요해요. 문자 기록, 통화 기록, 증인 등등. 증거. 네, 명절에 안 내려온 것, 전화 안 한 것, 며느리가 한 말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 지금부터 기록하세요.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다 기록으로 남기세요. 한서방은 꼼꼼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외숙모님, 분리수거장에서 본 거 기억하시죠? 응. 그것도 증언으로 쓸 수 있어요. 외삼촌도 같이 봤으니까. 알겠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응. 저 애들한테 제대로 보여줄 거야. 부모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걸. 여보. 당신은 그냥 몸 추스르고 건강 챙겨. 나머지는 내가 할게. 남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조금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며칠 후 한서방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도윤 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하며 들었어요.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효도 조건부 증여 해제 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증거만 잘 모으면 문제 없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천천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장을 볼 거야. 응.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며느리가 한 말도 적어두고 분리수거장에서 본 것도 정리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이긴다. 소송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들의 SNS 계정에서 명절 연휴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닌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고 아들 며느리 둘이서 해외여행을 다닌 겁니다. 그때마다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속였다는 게 뭐라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들더군요. 아들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이 보기 싫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둘이서 여행을 다닌 게 서운한 게 아니라 하다못해 적어도 그 숱한 명절 중 단 한 번만이라도 오던가 전화 한 통이라도 살갑게 해주던가 딱히 뭔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닌데 내 아들과 며느리는 그 기본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송 준비를 하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더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돈네한테도 알려야겠어. 여보, 나 사돈네한테 전화 좀 해볼게. 갑자기? 응, 며느리가 한 짓 사돈네도 알아야 해.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돈댁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사돈 접니다. 아, 네, 어쩐 일이세요? 잘 지내시죠? 안사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그간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목도리와 옥수수를 보낸 것, 분리수거장에서 본 것, 며느리의 막말까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사돈댁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희 부부가 직접 봤어요. 아이고,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사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댁, 저희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소송이요? 네, 효도 조건부 증여 해제 소송이요. 도와준 돈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사돈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아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사돈. 제가 딸을 잘못 키웠네요. 안사돈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바깥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어른, 저 오상국입니다. 네,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한테 호되게 말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버릇없이 굴 줄 몰랐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네요. 바깥사돈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식 잘못 키운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물었어요. 뭐래? 사과하시더라. 딸 잘못 키웠다고. 그래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소송은 계속 진행할 거야. 응. 몇 주 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저는 떨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떨리네.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굳은 얼굴로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진술하세요. 유정훈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박성환, 정말순 부부는 피고 박지훈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큰돈을 증여했습니다. 이는 효도를 조건으로 한 증여였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피고는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고 부모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부모가 보낸 물건을 버리고 막말까지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문자 기록, 통화 기록, 그리고 증인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명절마다 보낸 문자, 전화 기록,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 부부는 분리수거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물건을 버리는 것과 막말하는 것을요.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요즘 세상에 효도가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도 당연합니까? 유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가 보낸 물건을 구질구질하다고 표현했고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모욕입니다. 재판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증인 신문도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원고는 분리수거장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며느리가 제가 보낸 목도리와 옥수수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질구질하게 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또 무슨 말을 했나요?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오는 건 예의가 아니다. 재워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들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변론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부부는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으로 아들을 도왔습니다. 땅까지 팔아서요. 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부모를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이는 효도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증여는 증여입니다.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암묵적 조건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 효도를 기대하는 건 당연합니다. 유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에 다시 모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하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효도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한다. 판결문이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겼다. 법정을 나오는데 아들이 저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아빠. 비켜.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늦었어. 엄마. 지훈아, 너희가 선 지키라고 했잖아. 우리도 선 지킬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돈 돌려받고 이제 우리끼리 살 거야.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없어. 이미 끝났어.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 응, 이겼어. 이제 정말 끝났네. 그래, 이제 우리끼리 살자.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농사일을 하고 밥을 먹고 조용히 지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주가 들렀습니다. 엄마, 지훈이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동창들 사이에서 난리 났대요. 어떻게 알았어? 제 친구 남편이 지훈이 동창이거든요. 단톡방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민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화면에는 동창회 단톡방 캡처가 있었어요. 야, 박지훈 소식 들었어? 뭔데? 부모님이랑 재판했대. 효도 안 해서. 헐, 진짜? 우리 지훈이가? 응, 부모님이 전세금 보태줬는데. 명절에도 안 가고 연락도 안 하고 그랬대. 세상에 그럴 줄 몰랐다. 며느리가 더 심하대. 시어머니가 보낸 거 다 버렸대. 목도리랑 옥수수.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응, 재판에서 부모님이 이겼대. 돈 다 돌려받았어. 박지훈 진짜 실망이다.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사람 겉모습은 정말 믿을 게 못 되네. 나 지훈이 좋아했었는데 완전 환멸. 나도. 진짜 충격. 민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단톡방에 100명 넘게 있대요. 다 알았어요. 그래. 여자 동창들이 특히 실망 많이 했대요. 지훈이 예전에 인기 많았잖아요. 그랬지. 며칠 후, 또 민주가 왔습니다. 엄마, 이것도 봐요. 이번엔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이 생겼다. 학창 시절엔 착하고 효자였는데 성공했다고 부모를 무시했다더라. 심지어 부모님이 소송까지 하셨다고. 사람은 정말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누구? 박지훈 맞지? 나도 들었어. 헐, 진짜? 그 착하던 지훈이가? 완전 충격. 부모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지훈이 이제 동창회도 못 나오겠네. 민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SNS에도 완전 퍼졌어요. 다들 지훈이 얘기만 해요. 그래? 네, 지훈이 진짜 망신당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아들 동창들 사이에서 완전히 망신당했대. 그래? 응, SNS에도 올라가고 단톡방에도 날리고. 당연한 거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동창들이 다 알았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와요. 다들 실망했다고 합니다. 저 정말 부끄럽습니다. 고향 가기가 무섭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욕먹을 짓 했으면 먹어야지요. 남편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응징이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소문을 퍼뜨린 것도 아니고 동창들한테 연락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진실이 드러났을 뿐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다는 걸요. 그날 밤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남편과 차를 마셨어요. 저희 부부는 늦게나마 그저 당연한 선을 그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 선이 옳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뭐 할까? 집 좀 고치자. 지붕도 새고 화장실도 낡았잖아. 아예 새로 지을까? 작은 집으로.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새로 짓는다고? 응, 우리 둘이 살기 좋게. 크지 않아도 돼. 그래, 그것도 좋겠네. 저희는 오래된 집을 허물고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방 2개의 거실, 부엌.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새 집이 완성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보, 예쁘다. 그치? 우리 둘이 살기 딱 좋아.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남편은 농사 규모도 줄였습니다. 여보, 이제 나이도 있는데 농사 좀 줄이자.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1명 쓸 거야.
그럼 내가 많이 안 해도 돼. 그래요? 응. 그리고 당신은 이제 쉬어. 평생 고생했잖아. 남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이제 편하게 살자. 우리 둘이.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젊은 청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옌이에요. 그래, 응우옌. 잘 부탁해요. 남편은 응우옌과 함께 밭일을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거나 가벼운 일만 했어요. 과수원에 매실나무와 살구나무가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꽃이 피었고 여름엔 열매가 맺혔어요. 여보, 매실 따러 가자. 응, 그럽시다. 저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매실을 따서 매실청을 담갔어요. 매실을 씻고 설탕과 함께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지만 즐거웠어요. 살구도 땄습니다. 여보, 살구로 잼 만들어 볼까? 그래, 해봐. 살구를 삶아서 잼을 만들었어요. 달콤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겠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를 심었어요. 많이 심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이 먹을 만큼만요. 여보, 상추 땄어. 저녁에 쌈 싸 먹자. 그래, 좋지. 저녁마다 텃밭에서 딴 채소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상추쌈. 간단했지만 맛있었어요. 여보, 맛있어. 그치? 우리가 키운 거라 그런가 봐. 응, 정말 맛있어.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이렇게 둘이 조용히 밥 먹는 게 행복이었어요. 약도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고 밥맛도 돌아오고 웃음도 나왔습니다. 여보, 나 요즘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응, 약 먹고 여기서 편하게 지내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 천천히 나아지면 돼. 서두르지 말고. 고마워요, 여보. 민주가 가끔 들렀습니다. 엄마, 집 정말 예쁘다. 그치? 둘이 살기 딱 좋아. 엄마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어. 응, 요즘 좀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민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날 현관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는데 아들이 서 있었어요. 엄마, 왜 왔어?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잘할게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미 늦었어. 아빠, 우리 이제 우리끼리 살 거야. 너희한테 기대 안 해. 아빠, 제발 한 번만. 돌아가. 아빠, 이제 너는 내 인생 살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사는 거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것 같았어요. 소연아, 이제 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선 확실히 그은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어머님.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그날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잘한 거지? 응, 잘한 거야. 후회 안 해? 아니.
후회 안 해.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그래, 우리끼리.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남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텃밭에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과수원에는 매실이 연그러가고 새 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 걱정도 며느리 눈치도 볼 필요 없었어요. 그저 우리 둘이 조용히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보. 왜? 고마워요, 평생. 나도 고마워, 여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고 불안함도 없이. 그저 평온하게 행복하게요. 봄이 왔습니다. 새집 마당에는 꽃이 피었고 텃밭에는 푸른 잎들이 돋아났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응, 날씨 좋다.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직접 담근 매실청으로 만든 매실차였어요. 맛있네. 그치? 우리가 만든 거라 그런가 봐. 응, 정말 맛있어. 마당에는 민들레가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보, 예쁘다. 그러네, 예쁘다. 우울증 약도 이제 많이 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조금씩 줄여봅시다. 정말요? 네, 천천히 줄이면서 상태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웃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지는구나. 민주가 들렀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정말 밝아지셨어. 그래? 네, 예전이랑 완전 달라요. 민주야, 고마워. 내가 많이 도와줘서. 당연한 거죠, 엄마. 민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이면 남편과 텃밭을 거닐었어요. 여보, 상추 잘 자랐네. 그치? 올해는 풍년이겠어. 쑥갓도 잘 자라네. 응, 맛있겠다. 남편 손을 잡고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정말순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자고요. 아들 걱정도 며느리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남편과 둘이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남편과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여보, 예쁘다. 정말 예쁘네. 여보, 행복해요. 나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걸요. 오늘도 따뜻한 햇살이 내립니다. 요즘 아들은 매주 빠짐없이 안부 문자를 보냅니다. 답장은 없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말없이 찾아와 아버지 농사일을 거들고 조용히 돌아갑니다. 저희는 여전히 냉정하게 대하지만 아들은 묵묵히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제 말했습니다. 저 녀석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긴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얼어붙은 마음도 봄처럼 녹을 날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